자, 그러면 이제 트렌트 공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트렌트 공예와 함께 또그 예수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트 공예가 예전에 좀 나왔고, 예수회도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트렌트 공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계, 서총, 그 서강자 내용을 좀 다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약간 통일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제가 분석한 기출문제 읽고, 그 다음에 차차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기출문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트렌트 공예인데, 1545년부터 해서 1563년까지 18년 동안 이탈리아의 북부의 트렌트에서 개최한 종교회의로서 종교개혁에 맞서 카톨릭 교리와 체계를 재정비한 회의다. 자, 이 종교회의는 중세 개혁 운동의 정통을 계승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 중세 개혁 운동의 정통 계승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중세 시대 때 뭐 위클프나 홉스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카톨릭 내에 이제 자정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트 공의회 때 남들 개혁을 해보겠다고 노력했었죠. 물론 잘 안 됐지만, 자, 그걸 이제 배경으로 신교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그래서 바오르 3세, 율리우스 3세, 비오 4세에 거쳐서 진행이 됐고요. 신교가 확산되자 카톨릭 교회 내에서는 성직 계층의 도덕성을 다시 세우고 선교 사업을 이제 활발히 하는 등 개혁 운동이 등장했다. 자, 이런 개혁 운동은 이제 그 당시 뭐 개혁 교황과 성직자, 예수의 단체 등이 이제 주도를 했고, 자, 요걸 이제 보통 이제 그 카톨릭 내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요걸 반대하는 신교들은 반동 종교회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카톨릭의 종교개혁을 보는 시각이 카톨릭하고 그 신교가 좀 달라요. 신교는 반동 종교예요. 그래서 카톨릭 측은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교회 안의 개혁 주창자들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교회 안의 부패를 지적하고 이교도에 대한 대책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교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거 못하네요. 자, 신규 대응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교회 내 이제 교회 내 개혁안의 목소리가 두 가지로 갈려졌다. 코타니아와 그에 따른 코타니아 파워는 카톨릭 교리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이제 뭐냐면 시도하여 신교와 타협을 강조했다. 그리고 신교들의 통합을 목적으로 레겐스부르크의 대화를 이제 개최했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고 말았다. 그다음 카라파하고 있어요. 이 카라파는 좀 강력파거든요. 그 카라파파는 그 당시 이제 그 종교재판 설치와 이단 운동을 탄압하고 교리나 의식의 변화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모습을 보였고요. 후에 추기경 카라파는 교황직을 계승하면서 파울 3세를 뒤에서 파울 4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렌트 공예는 처음 개최한 사람은 이제 뭐냐면 파울 3세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회를 공예하고 유능한 인물을 성직자 임명하고 성직자 이익과 사회를 추구를 배격하려고 했다. 초기에는 콘타니오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규도의 하합 정책을 추진했지만 레겐스부르크와 대화가 결렬된 후에 강경한 태도 이제 전환됐다. 그래서 요 파울 3세는 그러니까 바울 3세는 처음에는 이 코타니아파의 의견을 들어서 했지만 레겐스부르크와 대의 이후에는 완전히 갈려져서 카마파 의견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어디에 있는 관련된 설명이냐면 서청에 관련된 설명이야. 그래서 코타니아파와 카와파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기출문제 분석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1542년에 추기경 카마파의 의견을 수용한 파울 3세의 교황 3세는 교황 직속에 이게 또 못하겠네. 교황 직속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했다. 자, 원래 종교재판소는 13세기에 처음 설치하여 그 당시 남프랑스 이단 탄압에 효과를 보았다. 그 중세에 제가 그 강독할 때 그 이단 탄압 관련된 내용 있죠. 종교재판소 관련된 내용. 여기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세기 말 스페인에 다시 설치되었고 스페인에서 거둔 효과가 컸기 때문에 교황 파울 3세 때 교황 직속 재판소가 설치된 것이다. 종교재판소에서 용의자가 비밀리 고문당하기도 했으며 그 이단자는 하형에 처해졌다. 자, 종교재판소가 성공한 지역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역이었고
대조조 알프스 이북과 피레네 이북 지역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자, 그가 개최한 트렌트 공의에서는 개신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재확인하고요. 예. 그리고 교회 내부의 폐단을 시정하였다. 이게 트렌트 공의의 어떤 이제 뭐냐면 목적이죠. 예. 그래서 트렌트 공의의 결정 사항을 좀 볼게요. 자, 이 트렌트 공의의 결정 사항은 그 뒤에 읽으면 서계라든지 서총이라든지 서강제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기출에 나왔던 또 우리가 읽고 있지 않은 지금 서강자 그 기본서 외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의 그 결정사항 쓰라고 하신 분, 이분이 좀 약간, 문제 좀 어렵게 냈어. 그래서 교회 의식 측면에서 쓰라고 이제 했거든요. 거기에 때문에 이분이 아마 카톨릭 신자거나 아니면 그 종교사를 전공하신 분 같아요. 예. 그게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황 무효수를 바탕. 교황 무효수라는 건 교황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거야. 교황이 신 것을 검다고 얘기도 이거는 검은 거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교황 무효수. 그래서 그 교황 무효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얘기했지만 예수에 대한 단체가 이런 교황 무효수를 관련된 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의 친위 그 기관이죠. 친위 부대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부대의 준말인데 교황의 친위 기관인데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하여튼 교황 무 요소를 바탕으로 교황이 카톨릭 수장으로서 지는 최고의 권위인 수의권 재항입되었고 그냥 기본적으로 카톨릭 교리를 이제 재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교도 또 비난받는 하체설과 연옥에 대한 믿음, 성자 유해, 성화상 사용, 자 이런 건 성자 공경을 다 인정을 했죠. 그리고 성경과 전성의 진리의 근거고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래서 이게 구교하고 신교가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구원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근거가 차이가 나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지금 펜이 닿았어.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신교하고 구교의 차이점이 이제 구원의 방법하고 진리의 이제 근거 관련돼서 이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 아까 제가 영국 국교회 할 때 구원의 방법을 신교는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그래서 신의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신교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유일하게 믿음. 근데 이제 구교는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도 있지만 선행. 교회가 이제 그 뭐냐면 베푸는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성사나 대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제부라는 것, 면별부라는 것도 일종의 대사 문서 중에 하나죠. 그다음 진리의 근거는 구교는 성경하고 전승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믿음, 전승은 선행 이렇게 있는데 이 전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전부터 내려온 카톨릭 관례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에 반해 신교는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구교하고 신교의 큰 차이점인데 이 트렌트 공의에서는 이런 것들, 구교의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전승이 진리의 근거이고 믿음과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고요. 그 예정설과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과 면제를 받는다는 신교의 의견을 배격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함께 선행이 필수적이다. 예.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신이 구원하기 전에 교회에서 베푸는 이제 은총 행위를 선행이라고 해요. 미리 선자라는 거. 구원을 받기 전에 행하는 행동, 착한 선자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폐단을 지적되어 온 성직 매매나 성직 겸직을 금지시키고 성직자 독신제도를 강화하고 대사문서. 대사문서는 면제부죠.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제 했던 면제부인데 판매를 금지했어. 그러니까 면제부 자체를 그러니까 엄밀히 면벌부인데 예, 면벌부 그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판매를 금지했어요. 판매. 이건 뭐냐? 이거는 점점 이제 면벌부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면벌부 자체가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을 한 건데 판매를 금지시켜 놨으니 면벌부를 더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점점점 뭐냐면 없어지게 돼요. 이게. 그래서 면제부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면벌부죠. 하여튼 이제 면벌부 자체를 인정했지만 판매를 금지시킨 거다. 그러나 면죄부 자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교회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 금지는 꼭 면죄부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나면서 면벌부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분은 면벌부 판매 금지가 어디 있냐? 아무리 나는 읽어도 없다. 뭐 서양사 개론에 없지 않냐? 서양사 강제도 없고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서양사 총론에 보면 대사문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대사문서가 이 면벌부를 얘기한 거야. 대사라는 건 아까 침에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면벌부가 속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면벌부 판매를 금지한 대사문서 판매 금지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면벌부가 이 대사 중에 한 일종이에요. 예. 자, 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은총은 성직자 향한 성사를 통해서 인간이 내려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사를 집행한 사도의 계승자로서 성직자의 기적력을 강화하여 일반 신분들과 구분해야 돼. 기적력이라는 건 기적을 일으킨 능력인데 이걸 좀 약간 이제 풀이를 좀 해보면 물어볼게.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기적력이 뭐냐?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돼서 그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관련 갖고. 음. 자,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직자 기적령이란 뭐냐면 초능력처럼 병을 고치거나 자연사를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 개인적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풍성사를 받은 사제만이 거행할 수 있는 성사를 집중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의미한다. 아, 그래서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베드로고 그 베드로의 제자 계승자가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사제니까 그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은총이 이렇게 전달되잖아. 그래서 이 당시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은총을 전달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사를 집정한다. 이걸 이제 기적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 칠성사 중에 일부는 오직 주교만 사제만 집정할 수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은총, 이렇게 연결된 고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비이자 기적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성체 성사, 교회 성사 이런 것들. 그래서 성품 성사를 이제 통해서 그런 칠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성사를 그 이끄는 그 힘 자체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부터 이렇게 주어진 은총을 주었던 계승관계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 그 교황 이렇게 이제 성직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사도계승이라고 하는데 뭐 더 어렵게 나가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성체 성세부터 교회 성세까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대리해서 그 당시 성직자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 기적력이란다. 그래서 이런 기적력을 교회에서 인정한 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앞에 그 뉴턴은 인정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구 신학교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이제 교육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직자들이 중세 초기 때까지 엘리트 계층이었는데 이때는 좀 약간 무식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교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선교사는 뒤에 얘기했지만 상당히 지식인 측이야. 예. 노율라 그 예수회를 이끌었던 노율라는 군인 출신이고 좀 우락부락하고 좀 무식했지만 그 밑에 동기이자 어린 그 자기 동기 있죠. 파리 대학 그 동기들과 어린 대학 동기들과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수도사들은 상당히 유식하고 엘리트 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 학교, 카톨릭 학교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트 공의에서 이제 그 했던 게 뭐냐 하면 자, 신앙을 해놓은 금서 목록을 작성했다는 거. 카톨릭 교리에 위배되는 사상이 확산된 것을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 해석은 교회만이 이제 권위를 가짐을 명백히 하여 교회의 권위와 성직자 개소자를 하겠다. 이거는 교회의 다른 해석은 용납할 수 없다. 이때 교회는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신교도의 교리 해석은 이제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뉴토가 번역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뉴토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받아 그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 같으면 에라스무스의 어떤 그 성경 그 번역세 라틴어 성경 번역서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번역했죠. 이게 교회와 관련 없는 그런 이제 직역한 이런 성경책을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성경판을 가지고 또 누토가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종교의 불가타의 성서 방식과 다르죠. 불가타는 교회에서 의혹으로 이제 번역한 라틴어 성경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는 그래서 불가타만 공식적으로 성서 선포했고 그 흐름을 인정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들 불가타고 한국 그 카톨릭도 이 불가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중역한 거예요. 한국어로.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나왔던 게 트리텐티 미사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게 표준화된 형식의 미사가 도입됐고 교리문답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 뉴트의 주장과 비교해서 성직에 대한 내용을 어, 그 차이점인가? 요걸 예전에 한번 트렌드 공유하고 연결돼 갖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 밑에다 쫙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트렌드 공유의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이제 기본서 보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단설줘서 뉴트의 어떤 만인사제조 나오고 그에 대한 이제 그 성직 카톨릭의 성직관과 비교해 가지고 관련돼서 뭐 트렌트 뭐냐면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 되게 어렵게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주 찾는데 되게 이제 골치가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결정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거기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해놨긴 했는데 한번 찾아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출문제 분석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트레이드 공예와 결정된 내용들을 한번 봤고요. 근데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렵게 냈다. 종교사 정도 연구해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카톨릭 교리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분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서양사 전공하신 분이 기독교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사 관련된 내용이 좀 가끔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톨릭 교회 이제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먼저 서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자 카톨릭 교회도 자시할 수는 없었다. 그의 스스로 교리를 가다듬고 각종 폐단을 시정하면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격을 나섰다. 자, 우선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주장을 반박하며 기본적인 교리를 재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과 더불어 카톨릭 교회 정통에서 계시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승을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야. 신앙만이 아니라 선행 또는 구제에 필요하며 또 인간에게 신의 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앞에 이제 자유의지 논쟁 관련된 내용 할 때 그 있죠.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성사, 실성상 유효하다. 이렇게 성사가 꼭 선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직 예매나 뇌물로 인해서 선직 경우에 기여는 부재 성직자를 없애고 그다음 성직자의 품위 향상에서 교육 정도를 검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렌트 공회와 나란히 해서 교회 자체 내부의 반성과 함께 또 했던 게 뭐냐면 그 종교재판소요. 르네상스적 세속적 한각적 분위기를 일수하고 종교재판소를 강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금소 목록 있죠. 이 금소 목록을 작성해서 이단을 방지하는 데 제거하는 데 노력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경건한 수도회 조직도 활동이 컸는데 종교의 프란치스코파와 도미니쿠스파, 카르멜 수도원들이 생계를 되찾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한편 예수회라는 교단이 이제 생겨났다. 자, 이 예수회 부분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요건 좀 이따 이제 보기도 하고요. 서강자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서강자에 있는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아까 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 다 해갖고 이제 서강자에 있는 내용도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예수의 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이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해놨긴 했는데, 음, 자, 요거 한 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뒤에 끊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애매해가지고 끊어놨어요 제가. 예. 좀 캐치하기가 좀 그래서 이게 왜 안 돼?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의 도전에 맞서 교리를 확고하게 재정립하고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다. 역사학자들은 16세기 가톨릭 교회의 대대적인 갱신 운동을 가리켜 가톨릭 종교개혁 혹은 반 종교개혁 (counter reformation이라 부른다. 가톨릭 종교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트렌토에서 1545-1563년에 개최된 공의회였다. 트렌토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가톨릭의 기본 교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교회 내부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다. 트렌토 공의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황이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니는 최고의 권위인 수의권이 재확립되었고, 구원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했으며, 연옥의 존재와 성인 공경의 가치를 재확인했고, 칠성사, 신시와 불가타 성경의 효력을 인정했다. 또한 교회의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성직 매매와 성직 겸직을 금지했으며,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강화하고 성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금서 목록을 공표하는 등 가톨릭 교리에 위반되는 사상이 확산되는 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비록 트렌토 공의회는 분열된 서유럽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유효했던 종교적 실천적 핵심 사항들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역 예, 여기까지 끊었거든요. 이게 좀 예매해서 좀 했는데 제가 읽을게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라고 해서 남들 판단했죠.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총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총에 있는 내용도 그 예전에 그 한번 그 예문 내용이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볼게요. 그래서 개혁 교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침을 제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호타니아파라든지 그다음에 카라파파라든지 그 갈등 관계 있죠.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강독을 좀만 할게요. 예. 아, 자, 정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개혁 교황 문예지능 사업과 세속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르네상스 교황의 시대는 지나가고 1534년 바오로 3세, 1534부가 교황이 되면서 개혁 교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바오로 3세 이외에 바오로 4세 폴 포로부터 1559, 비오 4세 파이우스 3, 1559, 제보 65, 비오 5세 파이우스 1576, 1572, 그레고리오 13세, 그레고리 3, 1585,
식스토 5세, 식스푸스 585, 주 15, 90 등이 교회 개혁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들은 재임 기간 중 추기경 교황 법정 주교 등으로부터 하급성 직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직자의 윤리성을 확립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바오로 3세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유능한 인물들을 삼궁직에 임명하고 가축적 이익이나 사리를 추구하는 것을 배격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교회 안의 진지한 개혁 주창자들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교회 안의 부패를 지적하고 또 이교도들에 대한 대책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개혁 교황에게 진언하는 개혁자들 중에는 대체로 두 파가 있었다. 하나는 베네치아 출신 휴머니스트 추기경 콘타리니파이며 다른 하나는 나폴리 출신 주교 카라파파였다. 콘타리니 1483-1542는 프로테스탄트와의 타협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며 가톨릭 교리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바오로 3세 시대 초기 콘타리니파는 교황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신성로마 황제인 칼 5세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와 통합할 목적으로 1541년 레겐스부르크 내 대화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콘타리니는 가톨릭 측을 대표하고 멜랑흐톤이 프로테스탄트 측을 대표하여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을 하였다. 그러나 상호 상당한 이해 증진에도 불구하고 성사 문제를 둘러싸고 결렬되고 말았다. 이는 매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조차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측이 타협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증한 사례였다. 이후 타협에 대한 주장은 기울어져 카라파파가 득세하게 되었다. 피에로 카라파, 1550년은 이단운동을 탄압하고 교리나 의식의 변화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1555년 교황플이 된 뒤 바오로 3세의 개혁 정책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도 스페인과 같이 종교재판소를 통해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있고, 제가 지금 오타를 잘못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좀 고칠게요. 이게 레겐스부르크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 레겐스부르크 대해, 레겐스부르크와 대해인가? 맞네. 여기는 이제 제가 찾는 데서는 그런데, 요걸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이쪽에 서청에서는 그렇게 돼 있네. 대하라고. 예. 제가 찾은 책에서는 레게스부르크와 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좀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레게스부르크의 대하 이게 서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책마다 다른데 대하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서총을 중심으로 좀 고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트렌트 공예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했는데 뭐 여기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금서 총록을 제외하고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서총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앞에 있는 서계 내용하고나 그 내용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읽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한번 그냥. 예. 트렌트 공의회의 토의는 각 지역 대표 간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공의회의 목적과 결과는 가톨릭 교회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가톨릭 교리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비판하고 도전한 가톨릭 교리 내용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정통 교리로 확고하게 선포되었다. 선행은 영적 구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성사, 성변화, 연옥에 대한 믿음, 성자 공경 등 모두를 가톨릭 종교 체계의 필수 요소로 선언하였다. 트렌트 공의회는 또 교황의 권위와 그 우월성을 확실히 다져놓았으며 성서와 함께 모든 전통적인 관례를 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천명하였다. 성서와 전통처는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라틴어판 성서의 권위도 계속 고수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교리 확립과 전통 고수라는 대원칙을 확정한 트렌트 공의회는 그 밖에 실제 개혁을 위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교회 내의 권한 남용과 퇴폐 근절, 성직 계층의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대사 증서 판매를 금지하고 성직 겸직제를 없애며 성직자 교육을 위해 교구당 신학교 하나씩을 세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 여기 말한 대사 증서 판매 금지는 대사 증서가 면벌부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렌트 공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이제 예수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볼 필요했어요. 자, 서양사 개론 읽어볼게요. 자, 카톨릭 개혁에 있어서 경건한 수도회 조직 활동도 컸다. 이렇게 있죠. 그중에 예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예수회는 줄임말 예수의 군대란 뜻이야. 예수의 군대. 이게 누가 조직했냐면 에스파냐 군인 출신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라는 사람이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로율라 관련된 사람이 이제 쓰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게 2002년도 기출 문제였어. 이게 2004년도인가? 2002년도, 2004년 중에 하나일 거야. 제가 그때 합격할 때, 1차 합격할 때 그때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예. 2002년도다. 2002년도. 노율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사람 이름 쓰라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 사람 이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에 관련돼서만 좀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네. 예. 요 부분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읽고 나서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냐시오 대 로yor라와 그가 설립한 예수회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거센 파도에 맞서 가톨릭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쇄신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군인이었던 한 남자의 극적인 회심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운동으로 이어졌는지 로욜라와 예수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기사 이냐시오 데 로욜라, Ignatius of Loyola, 1499년 56근은 본래 스페인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세속적인 명예와 성공을 꿈꾸던 열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1521년 팜플로나 전투에서 포탄의 다리를 맞아 산산조각이 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환점, 부상과 회심. 그는 성에서 요양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사도 소설을 찾았으나 그곳엔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 열전뿐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읽기 시작한 이 책들 속에서 그는 세상에 영광을 줬던 기사들보다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성인들의 삶이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세속의 군주가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영적 순례와 학문. 회심 후 그는 순례와 고행의 길을 떠나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예수의 정신적 기틀이 되는 영성 수련, exercise를 집필합니다. 또한 하느님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하려면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늦은 나이에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과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예수회, 교황의 군대이자 교육의 선구자, Society of Jesus, 지수이츠, 이냐시오가 파리에서 만난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설립한 수도회입니다. 예수회는 단순한 수도회가 아니라 당시 종교개혁으로 혼란에 빠진 교회를 지키고 개혁하기 위해 조직된 목표가 뚜렷한 영적 군대였습니다. 예수회의 핵심 목표와 특징, 가톨릭 신앙의 수호와 개혁. 예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도전에 맞서 가톨릭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가톨릭 개혁, 반종교 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교육을 통한 세상의 변화. 이냐시오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회는 신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교육기관을 전 세계에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서강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명문대학과 중고등학교가 예수회의 교육 이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선교. 예수회원들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글로리암라는 구호 아래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중국의 마테오 리치처럼 예수의 선교사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며 가톨릭이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황에 대한 특별 순명. 예수회원들은 청빈, 정결, 순명이란 일반적인 수도 서원 외에 교황이 파견하는 어떤 곳이라도 가겠다는 네 번째 특별 서원을 합니다. 이 때문에 교황의 직속 부대라고도 불립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그러면 이제 서계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540년에 교황의 정식 인가를 받고 카톨릭 세력의 회복과 확장에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었다. 자, 예수의 수도사들은 2년간의 견습 기간과 다시 10년간의 수학 기간을 거쳐서 상위자에 대한 순종, 특히 교황에 대한 절대 순종, 이 교황 무오류솔과 관련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절대 순종을 서약함으로써 교단 내 단결을 강화하고 교회 직속에 가장 충실한 집단이 되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의 강화와 예수의 활동으로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회는 다시 오스트리아 중심 남부 독일과 농민 전쟁 이후에 이제 루터파가 이제 남부 독일에서 완전히 상실됐죠. 그래서 폴란드 등의 카톨릭을 복귀시킬 때 주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역할 관련된 첫 번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발견으로 진출의 길이 열린 아메리카 대륙과 특히 아시아의 전도 사업에서 앞에 마테오 리치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세복과 해외 전도 사업 외에 예수회는 교육 활동을 되게 중요시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당대 지배 그대 부속학교는 당대 지배층의 엘리트 양수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사 강좌에 있는 이제 예수회 활동 내용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카톨릭 종교개혁에서 새로 설립된 수의 조직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율라가 교황의 인가를 받아서 창설한 예수회다. 자, 예수회는 청빈과 순교 외에도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교황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존재의 이유로 삼으로써 교황 직속에 가장 충실한 집단이 되었다. 자, 예수회는 장기적이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가와 고리문단 교사들을 배출해냈고 소속 신부들이 귀족과 통치자의 고해 신부로서 활약하면서 이들에게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무엇보다 예수회가 역점을 둔 것은 교육과 선교 산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회는 유럽 곳곳에 신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세워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선교사를 배출해냈으며 한때 개신교로 개종했던 여러 지역들을 재카톨릭한 데 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 뭐 폴란드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다시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넘어왔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활동은 비단 이제 유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16세기 들어와서 유럽의 무용료가 전 세계 확대되고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도 그 당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해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요. 일례로 예수의 신부였던 마테오 니치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중국 명나라에 머물면서 천주교 외에도 지리학이나 기하학 같은 서양 학문을 전수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문물 교류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자, 카톨릭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카톨릭 종교개혁인데 보통 카톨릭에서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우리말이 이제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신교에서는 반종교개혁, 반동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예, 약간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요. 자, 하여튼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볼 때, 자, 하여튼 그 종교개혁 결과 개신교의 등장은 한때 술세에 물렸던 카톨릭 교회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16세기 중엽에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개신교 진영에 속했지만 100년 후에 단지 5분의 1만이 개신교 신앙을 계속 고수하게 된 데는 폭력적인 종교행동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카톨릭 종교개혁이 거둔 성과가 주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약간 이제 카톨릭 종교개혁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카톨릭 신자분이 쓰셨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카톨릭 종교개혁에 거치면서 어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유럽사에 이제 큰 영향을 줬냐? 그냥 종교개혁 결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 유럽 기독교 세계와 서방 라틴 교회는 종교 통일성 영원히 상실하고 말았다. 교회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중세 보편교회, 이 카톨릭의 수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잘했던 교황권의 위세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후 유럽인들이 위근호 전쟁이나 30년 전쟁 같은 피비레라는 이제 종교 전쟁이 참화로 휩쓸어 들어갔고 자, 세 번째로는 오랜 종교 전쟁에 지친 각국의 군주들은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 통치권을 강화하고 가족, 교육제도, 빈민교와 같은 정통적 교회가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 국가가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속 당국이 적극적으로 간장하게 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이제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후에 이제 뭐 복지국가라는 개념도 이 교회가 했던 역할을 이제 국가가 담당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런 거는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제 그걸 했어야 되는데 노마 말기 때 뭐냐면 그걸 제대로 못했죠. 그가 이게 교회도 역할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종교개혁이나 종교전쟁을 통해서 다시 국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교개혁은 장기적으로 근대 국가 출현에 이제 이바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종교개혁 영향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종교개혁의 영향 관련된 내용이 여기 서계도 있어요. 예, 서총에는 예수의 성경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제 서계도 있는데 이 서계 내용이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길게 써놨어. 그래가지고 이걸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좀 약간 계획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읽는 게 뭐 예매하게 적혀놔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제 그 사지선단 문제에서 종교개혁 결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요, 혹시 몰라가지고 요거 한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 없이 그냥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볼게요. 요거 이제 뭐 학자의 의견도 여기 있고 하는데 읽기는 좀 그렇고 또 안 읽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약간 그냥 한번 이걸로 챗GPT도 있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정도만 읽죠.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어, 두 번째 인증번호는 72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72번이에요. 이게 앞에 이게 숫자가 3분 27초 정도 읽는다는 그 표현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데. 종교 개혁에 대하여 공정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힘드는 일이라.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종교 개혁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운동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반란, revolt이며 가톨릭의 개혁이야말로 참된 종교 개혁이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본다면 가톨릭의 개혁은 반동 종교 개혁, counter reformation인 것이다. 이렇듯 명칭부터 다르니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결과를 논하는 경우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나오리라는 것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역사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피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신앙을 내면화하고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나 의식의 번잡함을 피하고 신앙과 그것의 근거로서 성경을 내세우며 원시 그리스도교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 교회나 성직자의 타락과 세속화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는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공정하게 보아 개신교의 신앙이 가톨릭보다 더 참되다고 내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이보다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종교개혁이 유럽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에 더불어 자유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종교적 관용을 초래하고 발전시켰다는 견해이다. 개신교 전체에 공통되는 개인의 신앙이 가장 중요시하는 점이라든가 칼비니즘 계통의 교회 조직 등을 본다면 종교개혁이 개인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한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천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 관용에 이르러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루터나 칼뱅 다 같이 편협하고 배타적이었으며 가톨릭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같은 개신교 내의 다른 교파에 대해서 이를 서로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의 제1차적이고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각 교파 간의 대립과 배척, 그리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치열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종교적 대립과 분쟁이었다.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단 성취된 후 약 1세기 동안은 바로 종교 전쟁 시대였던 것이다. 신구교를 포함한 각 교파 간의 무자비한 박해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거듭하고 지친 끝에 종교적 관용은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그것도 국가의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취해졌으며 그 원천을 찾는다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에 구애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립과 그 내부에서의 끊임없는 새로운 교파의 발생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던 그리스도 교세계의 통일을 파괴하고
그리스도교 세계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보편적 이념을 계승하였던 중세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이념도 철저적으로 파괴되고 이상적으로도 사멸하였다. 이제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통일된 유럽 세계라는 이념은 사라지고 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교회는 좋은 싫든 점차로 그 그늘에 가리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종교개혁가가 본래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세계의 통일의 파괴와 그리스도교 세계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중세 말 이래의 각 국가에서의 세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 강화시켰다. 이제 예. 종교는 세속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나 통제의 힘을 자, 상실. 여기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 텐데요. 이게 절대완전 시대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그 읽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상사 교과서, 비상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약분의 지금 봅시다. 뒷부분에 있나? 찾았는데. 아,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미대형 교과서에 보면 종교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그냥 종교 전쟁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대형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91페이지 펴보세요. 자,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리와 종교 관행을 재정비하고 이 트렌트 공의에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으로서 교황이 지는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 성직매매와 겸직을 금지하는 등 결정을 내렸다. 또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교리에 위반되는 사상을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금소 목록을 작성했고요. 자, 에스파냐 노율라는 예수회를 설립하여 교황의 승인을 받았다. 예수회는 청빈, 순결,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교황에 대한 순종을 내세우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력 유지에 기여했고, 또한 유럽 각지의 신학교를 설립하여 성직자를 배출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에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 자, 밑에 이제 종교 전쟁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그 뒤에 기본서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만 이제 좀 볼게요. 자,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 대립이 점차 뭐냐면 격화되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에스파냐 지배받던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신교들이 전쟁을 일으켜 일부 지역을 독립을 달성했고, 자, 이때 일부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날 네덜란드를 얘기하죠. 원래 네덜란드, 큰 범위의 네덜란드는 오늘 네덜란드, 벨기에, лю셈부르크 그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통해서 그 독립을 달성한 지역은 북부 지역, 오늘날 네덜란드, 벨기에는 한동안 계속 또 스페인의 식민지로 넘어가 있다가 오스트리아 넘어가고 뭐 벨기에 이제 네덜란드 왕국과 통합되고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프랑스에서는 위그너 전쟁이 일어났다. 36년간 지속된 위그너 전쟁은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공포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낭트 칙령으로 이제 그 프랑스 신교들인 위그노는 구교도에 동등한 시민적 권리 인정받았다. 요 위그노 전쟁 관련된 문제가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것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자, 그 다음에 독일 지역에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적 이유로 보헤미아에서 일어난 전쟁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퍼졌는데 주요 왕가들이 가담하면서 국제 전쟁은 이제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이 30년 전쟁은 베스튼팔렌주의하고 종결되었다.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 독립이 승인되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도 칼뱅파가 인정받게 되고요. 그 결과 유럽에는 점차 종교 관용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베스튼팔렌 체제가 있어요. 평화 체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무슨 조약이라고 있는데 무슨 조약은 베스튼팔렌 조약이 이제 뭐냐면 그 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스턴하고 오스나브르크에서 각각 이제 두 개 조약이 이제 베스튼팔렌 조약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베스튼팔렌 조약 하나가 그 무스턴 조약이다. 그래서 베스튼팔렌 조약 안에 무스턴 조약과 오스나브르크 조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스턴 조약인데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그 독일 연방 국가들 있죠. 연방 국가들. 이 연방 국가들에게 뭘 주냐면 독자적인 외교권을 주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건 이제 그 기본 개론서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보게 우리가 이제 기본 개론서에서는 그냥 연방 제국들의 어떤 외교권을 줬다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더 네, 요청하신 이미지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내용 제시. 자료 2. 베스트팔렌 평화체제. 예시 답안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제후들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신하로 남아 있었으나 독자적인 외교 체결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전쟁을 시작하거나 동맹을 맺을 때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할 때 제후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이로써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고 제국의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선제후와 제후, 그 밖의 제국 구성원은 법의 제정과 해석, 전쟁 선포, 병사의 차출과 숙소 제공, 제국 구성원의 영토 내에 새로운 요새 건립, 요새 강화, 동맹 체결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제국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모임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무엇보다 제국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동맹은 황제와 제국의 적대적이거나 공공의 평화와 본 조약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황제와 제국에 대한 충성서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민스터 조약 제65조. 베스트팔렌 지방의 두 도시, 민스터와 오스나브리크에서 각각 체결된 두 조약을 합쳐 베스트팔렌 조라고 부른다.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지역의 제후국, 에스파냐,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조약에 참여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뭐냐면 교과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슨 파난 조약에서 연방 국가가 외교권을 획득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제후들이 주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이 연방 국가들이 이제 거의 한 300개가 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외교권, 군사권, 입법권을 인정했죠. 그래서 각 제후들은 이제 황제 허락 없이도 외국과 동맹을 맺고 외교권 얻고 전쟁을 선포하며 군사권도 있고 법을 만들어 해석할 수 있는 권리도 공식적으로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황제와 제국에 적대지 않는 동맹,
조약에서 황제와 적대적인 동맹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지만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제약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제후들은 자신의 이익을 얼마든지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있었고 황제는 이를 막을 실질적인 이제 힘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 신성노 황제가 어떤 권력이 약화됐는데 껍데기만 남은 제국이 되었다. 이전까지 황제는 이제 제국 전체의 통치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나 베스턴 팔런 조약 이후에 황제는 전쟁이나 법률 제정 등 제국의 주요 일들 처리를 이제 반드시 황제 제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됐고 황제는 이제 실제 지배자가 아니라 여러 독립국가 연맹체의 대표는 상징적 존재를 전락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분열이 더 가속화됐고 그때 여러 개 연방 국가들이 이제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스웨덴 같은 이제 강대국들이 분열 상태에 있는 독일을 자국의 이해관계다 이제 뭐냐면 정치적 개입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요거 좀 기억을 이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권이 상실된 그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어, 여기 있고, 재정군사국가는 뭐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비상교과서인가요? 예, 비상교과서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재정군사 국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는데, 세력 균형의 원리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왕조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 전쟁인데, 제일 중요한 게 세력 균형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근대 국가 구성단이나 단위가는 국제 정책 기본 원칙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이 원칙의 내용은 뭐냐면 유럽 강대국이 서로 심의 균형을 통해 공존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국가가 힘이 강하면 그 약한 쪽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 세력균형 원칙. 그래서 이 세력균형 원칙에서 균형추 역할을 많이 했던 나라가 영국이라고 보시면 돼. 영국.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립전쟁 지원한다 했는데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독립전쟁 성격도 함께 또 이제 종교전쟁적 성격도 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가 그 뭐냐면 네덜란드를 지원해 주는데 프랑스는 어떤 나라죠? 카톨릭 나라죠. 근데 네덜란드 신교들을 이제 지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스파냐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이후에 에스파냐 지배받은 네덜란드는 고이셰이라고 불리는 신교파를 중심한 독립전쟁이 일으켰다. 자, 네덜란드는 1581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남부 지역에 여전히 독립전쟁이 지속되었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독립이 에스파냐를 견제할 기회라고 판단한 프랑스가 네덜란드 지원했고, 이후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30년 전쟁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이제 지속될 때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뭐냐 30년 정도 이제 이렇게 겹쳐 있는 시기나 봐요. 여기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네덜란드가 나중에 베스턴 팔렌 조약 때 네덜란드 독립을 이제 서로 인정했던 게 요게 이제 에스파냐하고 이제 이때 그 벌쳤던 그 당시 30년 전쟁하고 같이 프랑스 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당시 베스턴 팔렌 조약 때 요 네덜란드 독립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요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영국과 에스파냐가 격돌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영국도 그 당시 네덜란드를 지원해 줬어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 지원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뭐가 있냐면 카르네전이 일어났죠. 이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에스파냐 상선을 습격하는 해적들을 보호하고 그 당시 해적들을 보호한다는 걸 뭐냐면 이거 좀 근데 요 해적은 영국 해적이죠. 드레이크 같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게 있거든요. 영국 해적이었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대서양 누비와 에스파냐 보물성 등을 약탈했는데 필리프 2세가 이제 영국의 드레이크에게 처벌을 요구했지만 엘리어스 2세는 드레이크에 오히려 기사 자격을 줬다. 그리고 훗날 이제 카르네전에서 그 에스파냐 무적함대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국이 왜 스페인어 싸냐? 그 당시 앞에
요 전쟁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프랑스도 지원해줬지만 영국도 에스파냐를 견제하려고 지원해준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뭐냐 카르네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에스파냐 상선의 습격한 해적들을 보호하고 네덜란드 독립을 지원하자 에스파냐는 1588년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당시 이제 무력 함대를 추정했다. 그래서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해군을 재정비하고 무력 함대에 맞섰고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서 에스파냐를 승리했다. 그 결과 에스파냐의 국제지위가 이제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0년 전쟁 있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된 그 전쟁인데, 그래서 이제 이 30년 전쟁은 이제 그 앞에 뭐 세력군의 원리와 넓게 보면 또 왕조 전쟁 이단으로 이제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내용을 보면, 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나드 2세는 신교를 타락했다. 그러자 이제 포에미아 지역에서 로마 카톨릭 세력과 신교 세력들이 충돌하면서 전쟁이 났고, 자, 이 전쟁이 반발하자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영토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덴마크, 스웨덴 등 독일 내 신교파를 지원하면서 참전했고, 프랑스도 자기가 카톨릭 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쪽 신교 쪽에 지원했죠.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의 위협을 견제하려고 전쟁에 참여했다. 이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전개된 그 30년 전쟁은 1648년에 뭐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저기 종결됐고 이 조약으로 네덜란드 완전한 독립을 확보했다. 그래서 요 조약에 이제 그 이 싸움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완전파 이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 독립전쟁 30년 전쟁 일부가 됐다는 게 요 과정에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출발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겹쳐가지고 결국에 같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재정 군사 국가의 경제 균형과 함께 이 당시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그 다음에 30년 전 종교 전쟁의 세력 균형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 각국이 이제 그 신교들을 지원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부분에 종교 전쟁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 뭐 상품 이렇게 있고 주식회사만 있고 자 왕조 전쟁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잠깐 이제 넘어가면 여기 절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 예. 그래서 이 절대 왕정 시기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예, 그래서 중상주의부터 해가지고 왕권 신수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왕조 전쟁 뭐 그 다음에 종교 전쟁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먼저 절대 왕정의 어떤 성격 같은 게 쭉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다음에 절대 왕정 시기는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